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쨍한 초록색 옷을 입었는데요. 오늘은 창조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창조절을 대표하는 상징의 색이 초록색이라서 입어봤는데 네. 창조절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생명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 사역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태초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역에 함께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억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와 해방 사역을 중지시키는 모든 종류의 사상이나 이념, 물질, 행위, 제도 등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혁명을 시도해야 되는 실천 과제를 안고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 해방 사역을 기억하고 변화를 실천해야 하는 늘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그런 실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절기 중에 창조절기를 둔 것은 한 번쯤 신앙의 근원을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결단을 해보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조절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말씀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요청에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요청을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죠. 제가 조금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요즘에 이제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누군가와 불편하게 지내신 적이 당연히 한 번쯤은 있으시겠죠? 혹은 그런 순간을 지금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분과 갈등에 대해 직접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가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이 화나는 감정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참고 있다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행인 거고 직접 말을 꺼내는 게 조금 불편해서 조금은 참고 기다리시는 편이신가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논쟁의 화두가 됐어서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말고 세 번째 방법도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예를 드렸는데요. 요즘에 회피형 인간이라는 이제 논쟁이 이제 조금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회피형 인간이란 어떤 사건에 직면하기 전에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약간은 그 현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선택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직면해서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이전에는 건강성의 기준으로 삼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에서는 회피형 인간들은 굉장히 나약하다, 답답하다 이런 이미지로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회피한다고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피라는 이유에는 타인에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배려의 차원도 있고 갈등 상황 가운데에 어느 정도의 자기보호 차원에서 회피의 영역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직면파와 회피파가 늘 대립하고는 하는데요. 회피형 인간이 최근에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감정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유명한 경제지에서
사회적으로 더 성공하려면 이런 감정이나 관계에 대해 무심해져야 된다, 무감각해져야 된다라는 되게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정을 거세시키고 관계에 대해 무감각해져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인문학적 관점에서는 감정은 인간이 무언가를 인식하는 중요한 첫 통로로 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상가들의 의견에 저는 동의합니다. 복잡한 감정의 층위를 한마디로 다 규정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종종 미국 사람들한테 들렸던 단어 중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네트워킹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 부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학계나 비즈니스를 할 때뿐만 아니고 아이를 양육할 때, 또 일상 가운데서 관계를 맺을 때도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트워킹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킹은 관계의 본질을 깊이 따지기보다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설득력을 가진 자가 되어 많은 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매력은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최근에 SNS나 여러 매체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인플루언서라는 새로운 유형의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도 인플루언서가 여기 계시는 걸로 우리 쇼츠를 통해서 1,000명이 넘는 구독자 아니 조회수를 여름이 최근에 찍었다고 들었는데요. 인플루언서란 개성이 묻어나는 콘텐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만큼 한 개인의 영향력이 이전보다 다양한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증폭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주의 체계가 네트워킹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업적으로 더 잘 활용하기에 설득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화려함에 집착하고 피상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현상도 존재합니다. 관계의 본질보다는 관계를 이용한 상업적 결과에 더 집착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화제를 이용해 대중의 이목을 끌어야만 하는 현실을 보며 어느새 진정성마저도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에 씁쓸함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관계에 알맹이가 빠진 네트워킹이나 인플루언서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피상적인 것들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언어 활용법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우리에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혁명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덮는 혁명가들이 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사진 속에 보이는 되게 조그맣게 보이셔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이 그룹은 레몬 버켓이라는 캐나다 민속음악단의 사진인데요. 이분들은 원래 거리에서 개별적으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연주를 하는 민속음악 가들이었는데 이분들이 한두 명씩 모여서 이제 악단이 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유명하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2012년도에 이분들이 공연을 위해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에서
비행기가 기류 이상으로 출발이 지연된다는 안내가 흘러나오면서 이제 승객들이 비행기 또 언제 시작하나 하고 지루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던 때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이분들이 한두 명씩 연주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그 비행기 안이 공연장으로 변하는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찍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하게 된 팀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혁명가들은 이렇듯 조금은 유연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정적이지 않고 기발한 방법으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혁명가들은 중심부가 주변부를 통제하도록 박제하는 방식에 저항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창조 세계를 아바타의 세계로 만들지 않으셨고 생명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며 스스로가 잘 설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자기만 잘나면 안 됩니다. 가끔은 회피도 할 수밖에 없는 아픈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이해하고 손 내미는 섬세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잘 들여다보고 세워줄 수 있는 수양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로를 잘 경청하며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혁명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신앙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혁명가들을 돕는 언어 사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알맹이들은 쏙 빠진 채 화려한 설득 스킬보다 사람의 마음에 더 크고 진한 여운과 진동을 남길 수 있는 혁명가들의 언어 사용법을 우리는 잘 개발하고 널리 전파하여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화법을 저희가 잠시 들여다보면서 단초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은 편지인데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편지 속에서 발견되는 혁명가 바울의 언어 활용법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해당 편지를 옥중 생활 중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동역자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바울 덕분에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지역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빌레몬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무척 보고 싶기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소식을 또 전하면서 서신을 주고받았겠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특별하게 예전에 빌레몬과 관련이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하기 위해 펜을 듭니다. 첫 시작 7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해 얻은 사랑에 대해서 감사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실 대화를 할 때 첫 오프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우리 김상진 목사님이 잘 아시는 이제 유머러스하게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면서 마음을 여는 방법이 있고 또 시선을 끌만한 화제를 선택해서 첫 시작을 여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저희가 실천하기 가장 쉬운 오프닝은 바로 상대방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상대방을 칭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갖는 관계에 대한 긍정적 소감과 인정과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후배 동역자에 대한 인정의 말과 애정을 표현하는 데 기꺼이 참여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빌레몬, 당신 덕분에 기쁨과 위로를 얻었고 공동체도 당신 덕분에 더 생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얼마나 다정하고 격려가 되었을지 아마도 바울 없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부담감이 큰 빌레몬에게는 꼭 필요한 인정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바울의 유머러스함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더 연장자이고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바울은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명령 대신 부탁의 말을 해본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장난을 살짝 시도하는데 나이를 먹고 감옥에도 갇혀 육신에 매여 있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도 오늘 전할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말임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위트 있게 목적을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데 큰 도움을 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유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본인이 부탁하는 이 모든 말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요청하는 바울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결과에만 집착했다면 가능하지 않을 여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꿀 첫 번째 화법 전술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전달하고 이 대화의 목적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마음도 열게 해주지만 말하는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전달하는 그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환기 효과가 있습니다. 대화의 초점이 말하는 화자보다는 받아들이는 청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인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레몬에게 사랑하는 관계이기에 강압적인 요청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변하기를 요청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대화를 꺼내게 된 중요한 이유인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분명하지는 않지만 맥락으로 추정해 보건대 오네시모는 이전에 빌레몬의 노예였었는데 도망을 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도망친 노예와 주인의 관계는 좋지 않겠죠. 하지만 바울은 두 사람의 사이를 다시 이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비록 좋지 않은 영향을 과거에 주었을지라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그를 받아준다면 그가 앞으로는 사랑받는 형제로 분명히 조력할 수 있는 사람임을 보증하는 말을 바울은 시도합니다. 만약에 오네시모를 받아주었는데 이 이후에도 빌레몬에게 피해를 준다면 자기가 그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엄청난 신용 보증을 하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방적인 부탁이 아니라 빌레몬이 우려하는 위기의 상황들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언정 앞으로는 꼭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될 것이고 이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보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칙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추상적으로 응원할 게 정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책임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우려할 만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감을 제시하는 것은 강압적 요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빌레몬의 삶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바울의 약속이 전해집니다. 추상적인 감정적 차원의 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중요합니다. 2025년 지난달까지 한국은 좀 충격적인데요. 약 43명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에 자살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도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고 침묵해야 함이
당연한 분위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좀 감수해도 된다라는 조직은 생명력을 잃은 조직입니다. 지도자들이 가는 이런 회피 성향은 옳지 않습니다. 정당성의 측면에서도 옳지 않고 구성원들에게 2차 가해 이상의 폭력만 행사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당시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노예는 큰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로마법이 정한 대로 주인 빌레몬이 다시 그 노예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도움 없이는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반드시 빌레몬의 용서와 받아들임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긴급한 혁명이 필요한 상황에서 바울은 선배라는 지위를 사용해서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강압적으로 요청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계의 권력을 이용해서 성취를 달성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수 있을 빌레몬의 상황을 이해했고 받아들일 만한 감정이 생길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본문에서도 이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도 이 선을 지키기 위한 리마인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내가 상대방보다 더 힘이 세니까 이런 권력을 활용해 상대방을 강압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유혹을 경계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급하다고 생각할수록 서두르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혁명가 바울의 언어 활용법의 핵심입니다. 본문 19절부터 마지막 부분은 위트 있는 바울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진 게 많지만 이 자리에서는 따지지는 않겠다. 빚진 자 빌레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를 요청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살짝 자기 과시를 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다시 누르기 위해 쓰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세 번째 혁명가의 언어 사용법은 이 대화가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비록 설득에 실패할지라도 관계 자체의 상호작용에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설득을 달성하려는 내 욕심을 내려두고 이 대화로 서로에게 미치게 될 영향력을 바라볼 줄 아는 태도입니다. 각자의 욕심으로 꽉 찬 대화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대화는 하고 나면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또 영혼과 마음을 흠뻑 위로해주고 건강하게 성찰시켜주는 대화도 있습니다. 이 대화의 핵심은 자아만 꽉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잘 경청해주고 성찰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는 자세에 있습니다. 그런 대화를 열린 대화라고 합니다. 혹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되게 재미있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이 영화에는 5가지 심리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찡찡이라는 캐릭터도 등장하는데요. 네, 다양한 심리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인류 모두가 갖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이 5가지의 감정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어떤 감정인지 서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감정을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바라봅니다. 반면에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감정을 내면보다는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감정적 사건에
곧바로 대응하는 것이 서구인들의 습관이라면 동양인들의 습관은 곧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상대방과 주변 상황에 맞게 잘 수용하면서 인내하는 캐릭터들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세계관에서는 감정을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고 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동양 문화권에서는 감정을 잘 다스리고 관계를 고루 평화롭게 하는 것을 더 이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인간의 감정을 내면의 고립된 영역으로 보거나 사회 환경에 따라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개가 다 분리된 영역이 아니고 연결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면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도 그것을 상호 간의 관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의 마음의 방향을 잘 들여다보고 기다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권에 따라서 감정을 이해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감정은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바울이 소개한 혁명가들의 언어 사용법에 있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만의 목적을 위한 닫힌 대화가 아니라 서로의 진정한 관계 맺음을 위해 마음의 방향을 서로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대화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관계 맺음을 조력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토대 때문임을 역시 복음주의자, 복음 전도자 바울답게 강조하는 것이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혁명의 근간입니다. 억압하고픈 또는 지배하고픈 마음을 바꿔야 세상은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헬렌 켈러라는 인물을 여러분 다 아시죠? 장애를 극복한 여성으로도 유명한 분이신데 생전에 그녀를 조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설리반 선생님도 계시고 마크 트웨인이라는 문학가도 있고 또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배우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에 헬렌 켈러는 장애라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기 중에 젊은 시절의 장애 극복 부분이 가장 유명하지만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중에는 그녀의 남은 여생, 20대 후반부터 남은 여생 동안의 활동들인데요. 헬렌 켈러는 20대 후반에 사회당에 입당하면서 급진적인 노동운동과 빈곤운동, 반전운동, 여성 참정권운동, 인종차별 반대운동 등에도 열심히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성을 실현한 아름답고 순수한 이미지의 헬렌 켈러를 더 원했고 거침없는 사회주의 혁명주의자의 모습을 원하지 않았기에 그녀를 향한 비난과 외면하고 싶은 언론의 노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침없는 그녀이지만 미국 시각장애재단의 모금 활동가로 일할 때만은 헬렌 켈러는 투쟁가의 면모를 잠시 내려두고 주요 모금 대상자인 부유한 자산가 또는 경제계의 거물들을 상대할 때는 조금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이제 카네기 대통령과 헬렌 켈러의 만남 중의 일부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카네기가 헬렌 켈러에게 비아냥이라는 표현이 적절할까 모르겠는데 질문을 합니다. 헬렌 켈러님, 사회주의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럴 때 헬렌 켈러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카네기는 사회주의자들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줄줄이 늘어놓다 못해
켈러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을 잡아다가 무릎에 얹어놓고 엉덩이를 때려주겠다고 협박하고 싶습니다. 참 말 속에 그의 면모들이 느껴지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그때 켈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카네기 씨처럼 위대한 인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인류의 형제애, 국가 간의 평화, 모두를 위한 교육을 믿는 분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사회주의자의 신념입니다. 그 전에 카네기와의 대화와 매우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대화가 느껴지시나요? 사회주의자를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 일단 카네기에 대해서 당신은 위대한 인물 맞으시죠? 위대한 인물은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라고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네기가 그동안 여러 정치 연설을 통해 추구했던 인류의 형제, 국가 간의 평화,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회자의 신념과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면서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헬렌 켈러는 대화를 하는 관계가 적이 아니라 결국 같은 것을 추구하는 상호 관계성으로 방향을 끌어갑니다. 참으로 위트가 있으면서도 상대방을 1차원적으로 깎아내리지 않는 우아함 그리고 관계성을 잘 지켜내는 지혜로운 어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혁명가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언어 사용법을 더 많이 연구하고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열린 대화가 결국에는 사람을 바꿀 것이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남 향림교회는 시대의 역사가 요청하는 창조와 해방 사역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언제나 적극적으로 앞서왔고 지금도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걷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내뱉는 말들이 많은 분들에게는 혁명적으로 들릴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마음의 혁명을 만들어내는 데 큰 실천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관계를 살리고 사회의 상처를 회복시키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고 세상의 지배 원리를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걸어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마음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열린 대화의 혁명에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